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님 모시고 노후 관련된 준비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창희입니다. 네, 우리 뷰티풀 채널에는 우리 강창희 대표님 여러 번 나오셔서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은 뜨겁지만 굉장히 경기는 어렵다고 하고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핍의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또 우리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은퇴를 앞둔 5060 세대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 지금 어떤 현실이 펼쳐지고 있나요? 네, 우선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죠. 네네.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4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네네. 예, 이게 몇 년 전부터 4%, 3%, 또 마이너스 성장도 했다가 작년에 겨우 1% 성장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1955년에서 60년 6.25 이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높을 텐데 그때 출산율이 6.3명이었거든요. 평균. 네, 둘이 많아서 6.3명을 낳은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낳은 거죠. 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출생한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작년에 많이 났다고 신문에 좋아하는 기사가 난 것 같은데 0.8명이더라고요. 네. 네. 둘이 많아서 한 명도.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런 이제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갑자기 바뀌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34년 동안에 진행이 됐거든요. 4배, 5배의 속도로. 네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화끈해요. 재작년 연말에 우리가 초고령 사회 노인 비율이 20% 넘어서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24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일본보다도 또 빨리. 빨리. 예, 일본도 저리 가라. 우리는 뭐든지 화끈하니까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되는데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노후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시니어들이 특히 이제 노후에 대비해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고성장 시대에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그다음에 살고 있는 집, 주택에 관한 생각, 네네.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네네.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조상님들 산소 쓰는 장묘문을 한번 봐도요. 제가 1988년 올림픽 할 때에 일본 동경에서 근무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벼락같이 와가지고 산소자를 찾는데 없어요. 저 벽제를 갔더니 북향의 절벽 같은 데밖에 없어요. 아는 분 통해서 천안에 모셨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뒤에 매장하고 화장의 화장률이 15%였어요. 그러니까 화장이 15%. 화장률이. 네. 예. 일본은 그때 100% 화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산에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네. 이런 걱정을 했는데 네네네. 요즘 우리나라 화장률이 92% 3%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요즘은 산소짜리는 오히려 팔고 수목장으로 바꿔도 안 팔리고 그 뭐가 없냐면 화장터가 안 잡혀가지고 4일장, 5일장, 6일장 한다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조상님 산소 쓰는 장변문 하나만 해도 그렇게 벼락같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난리잖아요. 네네. 고성장 시대에 했던 주택에 관한 그런 생각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건가. 그다음에 일에 관한 생각. 이 100세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일할까 일이 중요하잖아요. 일에 관한 생각. 그다음에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이것들을 180도 고성장 시대에 갖고 있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가정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절약이거든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도 그렇고. 근데 어디 가서 제가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선현 표정이죠. 오늘 재테크 강좌니까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지난 30년 40년 세계의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 고성장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 비용, 경조사 이거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애들 지원에 관한 것도 우선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즘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저는 그걸 결핍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핍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랍니다. 그의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대요.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어디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것 같은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으면 꿀뚝 같은데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걸 안 해가지고 좀 애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쓰는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거거든요. 네. 근데 고성장 고금 시대는 그까짓 거 뭐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저성장 저금 시대는 막말로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아, 그때만 해도 신경질나게 돈 버는 책을 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서점에도 가보면요.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어요.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이 절약의 중요성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앞으로는 맞을 우리 노후가 싱글의 시대가 될 거다라고 대표님이 이야기를 네. 하셨단 네. 말이에요. 요즘 뭐 결혼들을 워낙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선요. 뭐냐면 100살까지 살게 되는데 인생의 어느 한때는 혼자 사는 시기가 온다. 그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혼을 하더라도 혼자 사는 시기가 그렇죠. 온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살게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사별이고요. 사별. 네, 둘째가 생애비혼, 결혼 안 하고 나이 든 사람. 그다음에 황혼이혼. 황혼이요. 황혼이 들게 되거든요. 신혼이혼하게 되면은 재혼할 가능성이 큰데 황혼이혼하게 되면은 그렇죠. 혼자 그냥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우선 저 사별만 하나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별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 되는 경우는 사별이 가장 비율이 크죠. 네. 우리나라 지금 남성이 여성보다 수명이 한 6, 7년 짧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때 보면 보통 세네 남성이 살. 서너 살 정도 네. 위죠. 그럼 한 10년 넘게. 그렇죠. 그래서요, 남성들은 혹시 부인이 먼저 떠나면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살다 세상 뜬대요. 근데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지금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3%가 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노인은 여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연하의 남자하고 결혼하면 되죠.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 20상이 연하의 남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다 똥박 있죠. 제가 엊그저께 결혼 주례를 하나 서줬는데 네네. 신부가 83년생, 신랑이 89년생이더라고요. 이제 6살이나 차이 나요. 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혼자 사는 기간을 줄이려고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혼자 살게 되는 것은 결혼들을 안 하는 건데 우선 그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성의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생애미혼 평생미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평생미혼율이 2020년 기준으로 남자가 16.8% 여자가 7%였어요. 네네네. 근데 일본은 남자가 28.7% 거의 3명 중에 하나 여자가 17.5%예요. 굉장히 높네요. 그런데 2035년에 되면 우리나라 일본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 정도가 결혼 한 번 안 하고 그냥 가게 될 거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요 22% 거의 4명 중에 1명이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지만 지금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가구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5,170만 명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가구 수가 2,229만 가구예요. 근데 그 중에서 혼자 사는 그러니까 가구 비율. 젊은 사람 나이 들어서 노인 혼자 사는 노인 합쳐가지고 혼자 사는 가구가 36.1%인데 유럽 가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57%고 스톡홀름은 60%래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은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 없는 거예요. 또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나 이런 새로운 유연사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대비를 생각해 보면 첫째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금이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환갑 넘어서 암에 걸려 심혈관절화 질환, 중대 질병 걸릴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대 질병 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이 준비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혼자 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또는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요.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예를 하나 들면요. 얼마 전에 변호사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 옛날에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자식들이 상속 때문에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울 일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마나님한테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 그런 식의 혼자 남는 아내를 위한 그걸 배려한 노후 준비를 많은 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싱글 액션은 주거 형태. 한마디로 말해서 혼자 살게 되고 또 혼자 아니면 둘만 살게 되면 이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선 집이 큰 것도 문제지만은 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그 긴급 사태 고층 아파트에 있으면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해야 되고 또 큰 집도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 가족의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한 건물 또는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도록 개축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준대요. 세금 혜택까지. 예. 그리고 노인이 큰 집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사람과 그룹 리빙 또는 공유 경제. 우리나라도 저 신림동에 가끔 텔레비에서 보면은 남남끼리 모여 살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가족 회복 운동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한 번쯤은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야 되겠네요. 네. 노후의 그 불안한 문제를 좀 대응하려면 대표님께서는 평생 현역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 현역이라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우선요 평균 수명이 83.7세거든요 지금. 네네. 근데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현재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 거다 이렇게 생각들하는데 그게 아니고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그걸 뭐라고 하냐면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하거든요.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는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 1980년생 금년에 만 46세 이분들의 20% 생존 확률 연령이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래요. 100살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 그걸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하거든요. 최빈 사망 연령. 예. 그러면 최빈 사망 연령이 92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100살 최소한 92세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퇴직 연령이요. 재작년에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래요. 60세가 아니군요. 60세 51.8세. 반올림해도 52세거든요. 그러니까 92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40년 사는 거예요. 그 40년에 도대체 뭐라고 살 건가를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생활비가 충분하겠는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요. 퇴직 직전에 50대래요. 50대. 예,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총 자산이 6억 6천이래요. 근데 부채는 또 빼야죠. 예,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이 1억 1천만 원이야. 빼면 5억 5천. 5억 5천.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인데 온전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5천 있으면 뭐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문제는 5억 5천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6천이래요. 얼마나 많아요? 9천 남잖아요. 9천.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거 그냥 9천만 원 갖고 뭐 요즘 막 난리잖아요. 주식 사서 뭐 튀겨볼까 했다가 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또 그 집값은 괜찮을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집이 없으니까 난리잖아요. 근데 이웃나라 일부만 봐도
저 일본에 근무할 때 알던 친구가 도쿄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요. 40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그거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는데 그게 피크가 언제냐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의 피크가 1991년이에요.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3배 정도 올랐네요. 예,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저 가끔 전화해서 물어봐요. 지금은 너희 집 얼마냐? 작년 연말에 물어봤더니 한화로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리지 말지래요. 10분의 1로 줄었네. 10분의 1로. 팔아봤자 1년 생활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직은 지금 막 난리니까 이런 걸 말도 안 내라고 그러는데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도 그런 상황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거든요. 5년 후 1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집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연금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거든요. 네네. 우리는 그러시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나 공무원이나 군인 출신 빼고 없거든요. 보통 사람이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지금 국민연금을 65세가 돼가지고 노령연금을 이제 몇십만 원에서 받는 사람이 70% 정도. 월 수령액 60만 원 미만이 65%.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이에요. 껌값이에요. 100만 원에서 받는 사람은 16%밖에 안 돼요. 그리고 퇴직연금 있고 개인연금 있는데 제가 작년에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해서 나눠봤더니 합치니까 8천만 원 좀 넘어요. 그걸 연금화 시켜봤자 한 달에 10몇만 원 대가 한꺼번에 받으면 2, 3년 지나면 없어져요. 결국 남는 거는 이제 달랑 집안차거든요. 그 집이 과연 내 노후를 책임져 줄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부동산 문제는 뭐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네네. 은퇴 후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노후 문제에 있어서 그 5대 치명적인 5가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5가지 리스크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은퇴 후 빈곤에 빠진다고 그럴까 뭐 하산에 빠지게 되는 5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네네네. 그러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준비 없이 밀려서 은퇴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리스크인데 요즘 그 자영업이 팍팍팍 줄잖아요.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다라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25%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엊그저께 조사해봤더니 20%로 줄었더라고요. 이 선진국 평균이 10%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는 팍팍팍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고 있는데 준비 없이 밀려서 창업했다가 5년 이내에 뭐 3년 이내에 폐업하는 확률이 뭐 50% 가게 된다잖아요. 그러면 폐업 비용이 또 들어요. 잘못하면 은퇴 뭡니까 빈곤에 빠지는 거죠. 투자금도 회수가 안 되고. 오히려 폐업 비용이 들등도니까. 그다음에요. 금융사기 리스크인데 요즘 금융사기가 난리지 않습니까? 네. 저도 얼마 전에 제 손자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가 유튜브에서 3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억 만들어준다고 사기치고 있어. AI로. AI 딥페이크. 예. 그 제가 신고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요즘 현행범도 못 잡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그러냐 욕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멀쩡히 대학 나온 사람도 이 금융사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 욕심 때문에거든요.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대질병 걸려서 돈 많이 퍼붓는 건강 리스크는 다 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성인 자녀 리스크인데 지금 우리나라 성인이 돼가지고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캥거루가 313만 명이래요. 313만 명. 예. 그러면 그 부모의 노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황혼년 리스크예요. 이게 심각한데요. 황혼년 하게 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빈곤에 빠지는데 지금 황혼년이 늘고 있는데 1970년대만 해도 이혼 건수 자체가 15,000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는 88,000건이 늘었고 그래도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년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5년에는 37%. 지금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년이에요. 그 2000년 초 그 무렵에 일본에서요. 부부가 막 갈등이 있어가지고 참다 애들 결혼시켜서 나리다 공항에서 신혼여행 떠나보내고 이혼 선포한다고 그래서 나리다 이혼 이게 우리 신문에도 나고 난리였거든요. 그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본이 황혼년 대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혼율 자체가 일본보다 우리가 높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 1등입니다. 이혼율도 1등입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황혼년이 늘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작년에 신문에 보니까요.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중년 황혼년의 비율이 21%에서 23%로 2%포인트 늘어났다고 신문에 대문짝만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37%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결혼해서 30년 이상 된 커플만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거의 배로 늘었어요. 그런데 물론 젊은 사람들이 요즘 결혼을 안 하고 이혼도 그만큼 줄고 그래서 이제 부풀려진 게 있긴 있지만은 실제로 건수가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요. 이혼의 사유예요.
옛날에 그 이혼의 3대 사유가 뭐냐면 배우자의 외도, 그다음에 성격 차이, 그다음에 돈 문제였거든요. 요즘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퇴직한 남편이 집에서 얼쩡거리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한대요. 그게 말입니까? 이게 실제로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돈 때문에 그렇지만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낮 시간 동안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평생 현역이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요. 제 나이가 되니까 우리 친구들을 봐도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데 갈데가 없는 거, 역할이 없는 거 이게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그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아주 고위층까지 올라갔던 어떤 선배 한 분이 퇴직하더니 저거 뭐라고 하냐면 퇴직하고 나니까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가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또 무슨 끝발이 있던 사람 일수록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정리를 하면은 5가지 노후의 빈곤에 빠지는 리스크가 은퇴 창업해서 실패하는 리스크고 그다음에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고 중대 질병 걸리는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성인 자녀 리스크가 있고 황혼년 리스크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소일거리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 얘기를 했는데 그 3대 불안에 대비하는 거는 돈을 버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 아까 5가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5가지 리스크 중에 아까 그 우리 성인 자녀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네. 참 공감이 가는 게 뭐 우리나라 캥거루족이 313만 명 아까 얘기하셨네요. 노후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런 자녀 리스크를 그러면 애당초부터 우리 4050 때부터 어떻게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뭐냐면 이런 자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죠. 이제 높으니까 그 비용을 줄이는 노력인데요. 그 중에서 줄이는 게 뭐냐면 교육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 비용이 줄여야 되는데 네네. 저도 작년에 조사해보고 놀랐는데 우리나라 신랑 신부 댁 양가 합쳐서 결혼 비용 총계가 3억 6천 정도 들더라고요. 3억 6천. 네. 신랑 측이 조금 높고. 예, 예. 그 이거를 이제 신랑 댁 신부 댁 그다음에 본인하고 부모가 나눠서 이제 부담을 하는데 우리는 주택 마련에 3억 천이 들어가고요. 살 집 마련에. 그리고 결혼 비용으로 5천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일본은 484만 원밖에 안 돼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집 관련 비용이 부모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결혼하면 월세 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2달치 월세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집을 사는 경우도 부모가 살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다니고 있는 직장의 신용으로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부모가 대줄 필요 없어요. 그 부모는 그 뭐 어떡하냐 물어봤더니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주는 거가 결혼비용 전부 자녀 결혼비용으로 들어간 돈이래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교육비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성장 시대에는요 사교육비를 많이 들어서라도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 직업이 사라진 시대고 안 뽑지 않습니까? 네. 제가 놀란 게요. 2019년만 해도 전체 채용 건수 중에 정기 신규 공채 비율이 50%로 줄었더라고요. 근데 몇 년 사이에 다시 19%로 줄었어요. 안 뽑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뭐 옮겨갈 때 거기서 날 뭘 뽑느냐.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고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돼 있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요즘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근데 지금 저도 가끔 아는 분한테 취직 부탁을 받거든요. 뭐 제 나이에 기업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이 예를 들면서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몇 번 이직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부터 연락 없어요. 취직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 8월 현재 우리나라 2030에서 그냥 쉬는 애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쉬면 쉬지 그냥 쉬는 게 뭔가 했더니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애들이 76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시도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그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는 거를 안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돈 들여서 그럼 변호사가 되면은 만수무강이냐? 아니거든요.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대요. 네네. 1000번째 등록이 2006년에 나왔대요.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이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가 38,000명인데 내년에 4만 명 된다거든요. 일이 없어서 세무사 법무사 일 뺀다고 난리예요. 요즘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때문에 난리셨잖아요. 종당에는 늘리는데 요즘 초등학교에 의대반이 생기잖아요. 걔네들이 의사 됐을 때 안전한 직업일까. 이게 한번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가 부모의 노후 대비에도 문제지만 과연 자식들에게는 이게 안전한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자녀들에게 자립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즘 자립교육 중에서도 중요한 게 경제교육이 제대로 안 됐는데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별로 없거든요.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사는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요. 수능에서 경제 선택하는 애들이 뭐 1.5%가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모르는 채로 학교로 사회인이 되는 게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부모도 물론이고 자녀들도 올바른 자립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잖아요. 아직도 공중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울 걸 안 줘서 그러거든요. 또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하면 못 믿어. 딴 사람이 가서 한번 봐야 돼. 그런 애의 노후는 어떻게 되고 그런 애 부모의 노후는 어떻게 되겠는가. 행위의 자립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앞에 일들이 가능한데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로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뭐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개모임 모여가지고 뭐 걔는 공부도 못하니까 얼굴 좀 입어서 뭐 시집을 잘 가는지 뭐 사고 뭐 샀다고 산책 올리고 누군 어떠고 아마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자립이 가능한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경제적 자립인데요. 경제적으로 우리 자식들이 자립을 해야 부모한테 배 안 끼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들 경제적 자립하면 뭐냐.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모들이 좀 절실하게 느껴서 요즘 우리나라 재테크가 너무 난리인데요. 한번 자립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의 중산층과 미국의 중산층 기준이 또 확연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중산층 이렇게 기준을 보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남의 눈에 보이는 거 이게 기준인 것 같아요.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예. 예를 들어서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깡패 아니면 졸부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제가 엊그제 일본의 어느 지방도시에 좀 갔다 왔는데요. 가보니까 길거리에 다 주어만한 차밖에 없어요. 네. 먼저 이런 것부터 살아나고요. 그럼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정도 하나 받아볼 것. 저는 생각해봐요.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도 말이면 너무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가 노후 준비의 장애물이 되고 있군요. 그렇죠. 네. 한국의 그 가구당 순자산은 일본보다는 훨씬 많다고 하는데 네. 왜 유독 한국 노인들만 노후에 이렇게 가난해지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우리나라 인생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50대. 50대의 가구당 총자산이 6억 6천이고 부채가 1억 1천이어서 5억 5천이 순자산 자기 자본인데 문제는 그중에서 84%에 해당하는 4억 6천이 부동산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가용 순자산은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9천만 원 가지고 30,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렇다고 뭐 집 한 채 있는데 이걸 이번 달에는 건너방 팔아쓰고 이번 달에는 화장실 팔아쓰고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동산을 연금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받는 방법 택하지 않는 한 생활비가 모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연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은 부동산이 막 화랑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인구가 줄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부동산 가격 장기 하락 현상이 혹시 5년 후 10년 후 또는 뭐 20년 후에 내 노후에 나타나면 집 한 채밖에 없는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이 우리가 62만 달러고요. 일본이 52만 달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앞섰네요. 많아요. 그리고 시장 환율로 해도 우리가 44만, 일본이 42만. 그다음에요. 일본은 혹시 가족 수가 많아서 그런가 봤더니 1인당으로 해도 우리가 26만, 일본이 22만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계산해도 우리가 가구당 순자산이 일본보다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일본보다 부자예요. 근데 왜 일본보다 우리가 더 빈곤을 느낄까? 생각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가해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76%가 부동산인데 이거는 젊은 사람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퇴직자만 계산해서 하면요. 8, 90%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본은 1990년대에는 60%까지 갔는데 지금 2020년대 들어와서는 많이 낮춰져 가지고 37%까지 낮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의식해서 부동산과 금융산 비중을 맞추는 노력을 하는 경우도 하나가 있고 그렇게 안 하면요. 가격이 그걸로 해결해 줘요.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현재 우리나라 2025년도 기준으로는 네. 76대 24. 네. 일본에 비하면은 여전히 부동산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일본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가격 장기 하락 현상이 혹시 내 노후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나타나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일본과 한번 부동산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요. 네네. 우리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네네. 일본 땅 넓이가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우리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인데요. 그 2023년 가격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그걸 토지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토지 시가총액이 우리가 얼마냐면 1경 2천조인데요. 그때 일본은 1경 1,500조더라고요. 그때 일본 앵화가 무지 약세였거든요. 그 환율 때문에 그런가? 작년 연말에 보니까 우리가 일본이 좀 늘어나서 1경 2천 얼마쯤 됐어요. 그게 뭐냐면 환율에 따라서요. 토지 시가총액이 일본이 많았다. 우리가 많았다 그러는데 같다고 보면 돼요. 거의 비슷한데 땅은 거의 4배 정도 땅 차이가.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똑같다. 4분의 4. 그럼 결국은 한 4배 정도 비싸다는 거네요. 우리나라의 평균 땅값이 일본 땅값의 4배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일본의 1980년대 후반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 지금 우리와 비슷하게 네네. 환경이 있을 때 제가 동경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들은 얘기인데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 다 판 돈의 15배라고 그랬어요. 미국도 산다 그랬죠. 예, 그때 난리였잖아요. 동경 하나 팔면 뭐 캐나다 산다고 뭐 그러고. 그러니까 뭐냐? 1980년대 후반에는 우리 남한 땅의 시가총액이 일본 땅의 시가총액이 15배였는데 지금은 똑같아졌다. 그 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일본 땅값이 떨어졌냐 보면요.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집 짓는 땅 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올랐다가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져서
옆으로 기다가 요즘 좀 약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장기 하락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에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막 골치 아프잖아. 집은 빌려 살고 이거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이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사잖아요. 지금 집을 사는 돈을 빌려주는 거가 엄청난 특혜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주고 난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마음대로 빌려가세요. 빌려서 사세요. 또 안 사, 안 빌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80년대 후반 동경의 현장에서 그걸 볼 때 그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는요. 그때 일본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때 일본에서 뭔 일이 있었냐? 일본이 수출이 잘 되니까 그 미국, 유럽 선진국이 일본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앵화값을 2배로 올려버렸거든요. 그거 수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일본의 금리를 반으로 떨어뜨리고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우리 코로나 때 금리 1% 돈 왕창 풀어 똑같은 일이 막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나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어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한 번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을 아마 어느 정도는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또 재건축 문제도 일본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이게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본에서도 지금 아파트의 슬럼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게 우리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적으로는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네,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하고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첫째는 위치가 좋아야 돼요. 둘째 저층해야 돼요.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네, 용적률의 문제. 예. 그러니까 위치가 별볼이었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에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가 슬럼화돼 가고 그 아파트 단지 때문에 근처에 있는 땅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그 제 친구 28평짜리 아파트에 네네네. 40년 넘게 산다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 아파트 4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지금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안 오르는데 그 아파트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네. 웃으면서 그래요. 재건축? 그거 죽어도 안 돼. 330세가 사는 아파트인데 다 노인들이에요. 재건축할 돈을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적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0%만 반대하면 못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강남에서 돈 받으면서 재건축한 얘기가 초기에 신문에 나가지고 허가가 나서 그렇지 허가만 나면 재건축은 뭐 공짜로 하는 거 좀 생각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럼 그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몰라. 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나라에서 때려 부시든지 말든지 이러더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래도 그나마 일본에서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진도 없는데. 네. 예. 근데 저는요. 그 아파트의 슬럼화가 지금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게 뭐냐면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 해도 일본 전체 주택수의 철근 콘크리트로 된 6층 넘는 아파트의 비율은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가면 아파트 별로 없어요. 제가 지난달에 일본의 니가다라는 데 좋은 쌀 많이 나는 동네에 네네네. 제가 한번 갔는데 사방을 봐도 아파트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전체 주택수 중에 아파트 비율이 65%래요. 다 10층 넘는 철근 콘크리트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KBS 일테레비에서 재건축 특집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중에서 재건축에 실현 가능한 아파트의 비율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서 발표했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17%고 서울이 높아도 30%래요. 무조건 추진하는 아파트 중에 세 채 중에 한 채도 될까 그렇죠. 말까 네. 하는 수준이에요. 경기도가 20몇 %고 벌써 지방에서는요 한 뭐 1억 5천만 원짜리 가는 아파트가 이제 17% 안에 안 들어가니까 3천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문제도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최근에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빅2 기업을 위시로 해서 뭐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주가 상승의 국면에서도 똑같이 투자를 하면서도 또 투자 손실을 맛보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53년 동안 이 금융투자 이 업계에서 일을 해오면서 본 게 뭐냐면 그 1970년대 중반에 뭐 건설주 네네네. 그러니까 뭐 중동으로 사장이 출장만 가도 상종가 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뭐 바이코리아 펀드, 동학개미 투자. 네네네. 근데요 지난 거 보면 다들 뭐냐면 투자자들이 꼭지점 근처에서 사요. 항상 피크 근처에서 사요. 제가 쭉 봐. 옛날부터 사서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사람 벌었는데 지금 뒤에 뜨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도요 1980년대까지는 비슷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제일 큰 그 휘데리티라는 자산운용사가 네네네. 있는데 거기가 한 100년 넘게 전에 출시한 펀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네. 마젤란 펀드인데 네네.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를 운영한 사람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77년부터 80년까지 그러니까 한참 80년대 그때 이 사람이 운용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지고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시황이 좋아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누적 수익률이 2,700%였더라고요.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이 29%. 근데요 어느 기록을 보니까 휘델리티에서 발표한 기록을 보니까 이 13년 동안에 펀드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의 절반 정도가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 절반이 손실 본다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 오르면 직선으로 오르고 떨어지면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다시피 오르다 떨어지다 오르다 그러는데 다들 꼭지점 근처에서 지난번에도 코로나 사태 후에 피크가 3,300이었죠. 2,900에서 3,300 사이에 65%가 샀대요. 그때쯤 사가지고 되게 이제 꼭지점에 샀으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장기 투자하겠다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한 2년 기다리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려요. 그때 사 또 올라요. 지금 이번에도 기다린 사람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상승장에서도 절반이 손을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시황에서는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할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문제는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봐요. 원칙을 지키는 게. 노후를 위해서 금융자산으로 이제 반드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대표님이 강조하시고 계시는데 그 세 가지는 어떤 걸까요? 예.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기는 뭐냐면 네네. 아까 처음에 3대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 건강, 외로움에 외로움.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하는데 부동산과 금융자산, 인적 자산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인적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저 초년명 시절에 그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20년, 30년 고령사회에 앞서가는 일본 사회를 보면서 일의 중요성을 조금 미리 깨달은 덕분에 좀 준비를 한 거가 큰 덕을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직장인들이 알아야 될 거는 직장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금융자산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일에서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인은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런 마음 하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에서 금융이 너무 적으니까 금융자산 늘려야 되는데 늘릴 때 뭘로 늘려야 되면 투자 상품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요.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금융자산 총액 중에 미국은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상품에 70%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에 들어가는 거는 12%. 아니 전부 합치면 30%고 예금에 12%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60%가 들어가 있고 예금에 45%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금액도 작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에 들어가 있는 게 미국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상품을 늘려야 돼요. 근데 투자 상품을 늘리려면은 비중을 늘리려면 뭘 생각하냐면 주가 예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고 갖고 있는 그 금융자산을 처음에 시작할 때 세 개 주머니에 나누어서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걸 세 개의 주머니라고 합니다. 네네. 이걸 제가 옛날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할 때 미국인 어드바이저가 있었어요. 고문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젊을 때 혼자 돼가지고 투자해서 큰 실패를 봐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네. 자기가 그러니까 그 금융업계 투자업계에 들어와서 이 자기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를 맞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세 개의 주머니를 전도사처럼 설파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계속 강조했어요. 뭐냐면 내가 5천만 원이 있다. 금융자산이 1억 있다. 그럼 우선요.
세 개 주머니에 나눠서 관리하는 또 습관을 하라는 거예요. 네. 첫째 주머니가 뭐냐면 생계형 주머니. 몇 개월 이내에 쓸 돈, 먹고 사는 데 쓸 돈. 그다음에 학자금 뭐 들어갈 거. 그다음에 단기간 내에 쓸 거. 이거는 생계형 주머니 넣어놓고 어떤 상품을 사냐? 저축. 원금이 보존되는. 보장되고 언제든지 사타팔았다 할 수 있는 단기 금융자 상품이나 또는 예금에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 주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생계형 주머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가정이나 필수 주머니예요. 꼭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노후에 대비해서 투자 상품에다가 원칙을 지켜가면서 운용하는 거. 그게 자산 형성 주머니거든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은 노후에 대비해서 투자 상품으로 펀드로 그러니까 펀드로 30년 40년 장기 정기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 자산 형성 주머니에 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서 이렇게 차곡차곡 재산을 늘려가는 주머니가 자산 형성 주머니고 투자 상품으로 한다고 해서 투자 주머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필수예요. 그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가 뭐냐면 트레이딩 주머니예요. 트레이딩은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트레이딩은 좋은 거고 나쁜 거고 투자는 좋은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트레이딩은 확률이 절반이니까 각오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꼭 하고 우리가 빠진코 하는 사람은 그 미쳐서 하는 건 아니죠.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트레이딩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다만 확률이 50-50이다. 트레이딩 주머니는 좀 예. 고위험이고 자산 고위험이라고보다도 형성 확률이 50%다. 50%. 그래서 이제 단기 정보 들어가지고 딱 샀는데 대박이 터지면 폼나게 쓰고 박살났으면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10% 이내에서 하는 게 좋다. 오락이니까. 10% 이내. 네. 아무리 많아도 20%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뭐냐면 자산 형성 주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지금 저축 주머니하고 오락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자산 형성 주머니는 별로 없다. 별로 없죠. 예. 그러니까 뭐냐, 제가 지금 요즘도 투자하는 거 보면은 꼭지점에서 깨먹고 나서 나 이제 앞으로 주식을 사면 서울 간다고 그러고 손 뗐다가 한 1년, 2년쯤 지나니까 또 막 오르니까 다시 저축 주머니에서 돈 빼가지고 갖다 넣었다가 꼭지 잡았으니까 또 깨먹고 그리고 에이 나쁜 놈들 내가 이제 절대 안 한다고 다시 일로 예금으로 갔다가 또 오르니까 또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냐면 저축 주머니하고 오락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주머니는 없어도 돼요. 자산 형성 주머니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퇴직연금이에요. 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월 한 3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네.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연금의 중요성을 우리 대표님 늘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연금을 좀 어떤 구조로 좀 만드는 게 좋을까요? 우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선진국 하면은 돈 많은 나라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독일 노인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그러면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60, 70, 80, 90%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하시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31%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 미국 수준으로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제 국민연금 1층, 퇴직연금 2층, 개인연금 3층. 그래서 1층, 2층, 3층, 3층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3층 연금을 가입하는 게 중요하고 네. 이건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관련해서 할 일은 국민연금 더 받기 전략.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가입 의무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가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이미 가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9만 원씩만 30세부터 60세까지 이미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8만 3천 원씩 받아요. 물가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미 가입해서 국민연금 더 받기 전략을 취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해가지고 연금을 60세까지만 부어야 되는데 5년 더 계속해서 부는 거죠. 네네네. 그게 이미 계속 가입이에요. 네네. 그리고 크레딧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군복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실업을 당했을 때 나중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줘요. 가입 기간을 좀 인정을 해준다. 크레딧 제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추후납부라고 그래가지고 실직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육아휴직 등으로 납부를 못 통과했으면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거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연기연금 65세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5년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년에 7.2%씩 늘어나요. 그러면 5년 연장을 하게 되면 연금을 한 달 월 수령액이 36% 늘어나요. 그런 방법으로 국민연금 더 받기 전략을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아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인데 국민연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잘 운영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에 대한 주인의식이 제일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사실 요즘은 많이 그래도 좋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는지 퇴직금인지 뭐 딥인지 디스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미국은 취직할 때부터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는 어떻게 돼 있나 내가 얼마 내면 얼마 내주나 보고 그리고 목표가 뭐냐 퇴직연금 100만 장자 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장자가 뭐냐면 100만 달러 이상. 피델리티 최근에 보니까요. DC형 퇴직연금하고 우리 말하면 IRP 미국에서는 IRA라고 그러는데 네, 네, 네. 이게 합치면 100만 명 정도가 100만 장자래요. 피델리티의 시장 점유율이 20% 정도니까 미국 전체는 500만 명 정도가 연금 100만 장자. 100만 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꿈을 가지면 안 될 게 없는 게 뭐냐면요. 우선 국민연금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만 이상 받는 사람이 16%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100만 이상 받는 사람은 100만 장자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매년 말에 500만 원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6천만 원 연봉인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럼 500만 원 내잖아요. 그 가지고 수익률 한 7%로 내고 그다음에 개인연금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600만 원까지 세금 혜택 받죠. 네네. 그만큼은 낸다 이거죠. 월 한 달에 50만 원씩. 50만 원씩. 그래서 한 7% 내고 그러면요. 이거 합치면 100만 달러 넘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딱 구조를 가져가시는 게 예. 가장 좋겠다라는 목표로 말씀을 목표라는 게. 자, 오늘 그 우리 강창희 대표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노후 준비하면서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라라고 하는 덕담, 조언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3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산에는 실물 자산, 주로 부동산이죠. 그다음에 금융 자산, 그다음에 인적 자산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80년 나이가 돼 보니까 이 셋 중에서 인적 자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퇴직 후에도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게 모자라는 생활비를 위해서도 그렇고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생의 보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거리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적 자산 관리에 가장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장인은 일에서 성공해야 된다.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 금융자산을 늘린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주식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금융자산 중에서 투자 상품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투자 상품 비중이 40%인데 미국은 70%라고 했잖아요. 그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할까 생각해야 되는데 그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로 대응하는 거다.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또 세 가지의 주머니 이것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강창희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